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재입니다. 자, 주 중반 수요일에 와 있는데 오늘 수요일 시장이 좀 눌러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증시 마감 이후에 그 전쟁, 그러니까 중동 리스크가 좀 불거졌거든요. 이 영향권이 우리 시장에 좀 타격을 미쳤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고요. 오늘 그렇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가 8,000선 이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대비해서 2.7% 정도 하락하고 있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도로 좀 빠지는 모습 나타납니다. 코스닥은 지금 상승 반전이 됐죠. 그래도 대형주 대비해서는 오늘 중소형주가 견디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방산주 시간 갈수록 좀 튀어오르는 흐름들이 있고 반도체 소부장 쪽에 일부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흐름들이 눈에 띕니다. 수급적인 흐름을 보면요.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팔고 있거든요. 23거래 연속 매도세 나타나주고 있고 특히나 삼성전자에는 6거래일, SK하이닉스에 9거래 연속 매도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간 봤을 때 뭐 국내외적으로 스페이스 X 상장 가장 좀 주목할 만한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오늘 투자자들은 그 수혜가 어디에 나타날까 이걸 좀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스페이스 X 관련해서 관련주를 찾다가 이 리포트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한국투자증권의 백두산 연구원께서 미래에셋증권을 분석을 했거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가면 될지 일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백두산 연구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백두산 연구원입니다. 네, 스페이스 X IPO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대표적인 수혜주로 또 미래에셋 증권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좀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미래에셋증권은 스페이스X의 1분기 기준으로 지분가치 2.9조 원에 달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IPO로 스페이스X 기업 가치가 1.25조 달러에서 약 1.7조 달러대로 상향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이 보유한 관련 지분 가치도 증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공모가 그대로 6월 말 종가가 형성된다고 가정할 경우 2분기 중 미래에셋증권의 스페이스X 관련 평가액이 약 1조 원 인식될 예정입니다. 이후로는 스페이스X 주가 변동에 따라서 관련 평가액이 연동되는 구조입니다. 네, 뭐 대표적인 수혜주들이 거론이 되겠지만 오늘 미래에셋증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데 스페이스 X 주가 변동에 따라서 미래에셋증권도 달라질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에 평가익만 한 1조 원 정도 데이터 추산이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미래에셋증권을 바라볼 때 실적 포인트 굉장히 중요한데 뭘 봐야 될까요? 네, 그 스페이스X를 포괄하는 트레이딩 손익 흐름하고 브로커리지랑 WM을 포괄하는 리테일, 홀세일 이쪽 사업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해외 법인까지 포괄하는 트레이딩 관련 투자자산 공정가치 평가 손익은 2분기 중에는 이제 스페이스X 때문에 양호하고요.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해치 거래 등을 포괄하는 세일즈 앤 트레이딩 부문 수익도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브로커리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5,500억으로 전분기 대비 20% 증가할 텐데요. 국내 주식 수익이 23% 늘고 해외 주식도 2개 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될 것입니다. 그리고 WM 수수료도 호조세인데요. 1인가 펀드, 퇴직연금 관련 신탁 수익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전체 금융권에서 미래에는 DC형에서는 적립금 1위, 개인형 ILP에서는 적립금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스페이스 X 지분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 효과를 가져갈 수 있겠고 그리고 주식 매매, 수수료뿐만 아니라 자산 관리, 수익 이런 부분까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래에셋증권은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어디가 고점일지 그런 부분 좀 파악 부탁드릴게요. 네,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다양한 혁신 기업에 대해 투자를 해놓은 상태고 또 할 것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이익이라고 불릴 수 있는 투자자산 공정가치 평가 손익이 향후에 어떻게 흘러갈지 봐야 되고요. 일단은 올해 2분기가 단기적으로는 정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속 가능 ROE 또는 경상 이익 체력을 잘 가늠해 볼 필요가 있고요. 해당 이익 체력과 2026년 예상 PBR 1.84배와 서로 비교해 적정 주가 수준을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증권사이지만 혁신기업에 투자를 잘 한다면 이후에 평가 차익을 또 얻을 가능성이 있어서 향후 데이터 비교 분석하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2분기가 단기적으로 실적 정점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도 유의사항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립을 유지했다라는 투자 전략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페이스X 관련주인 미래에셋증권의 아침 리포트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현재 시간 10시 5분 지나고 있는데 시황 듣고 나서 머니코드 이어가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어제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되면서 시장이 8,000선을 내려놨습니다. 코스피가 낙폭을 좀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함께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9시 50분을 기점으로 조금씩 다시금 낙폭을 회복해주는 상황인데 이 반등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낙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개장 직후보다 약 1% 가까이 더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면서 4% 가까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SK 하이닉스도 낙폭을 키우면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 3.93% 가까이 하락 중에 있습니다. 어제 좋았던 종목들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까지 오늘 일제히 4% 가까이 밀리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기술주 위주로 조정을 받았는데 이 영향을 또 우리 시장이 그대로 받았고요. 중동 관련된 이슈가 재점화됐다라는 점도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호르무즈 해협에서 또 충돌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에 조금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해서 지금 국제 유가는 여전히 90달러 밑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오늘 CPI가 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CPI에 따라 향후 금리 인상 향방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발표될 CPI에 따른 관망세가 시장에 좀 짙게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쉬어가고 있고요. 삼성 SDI 약 3% 가까이 밀립니다. 어제 좋았던 종목들 금융지주단 안에서도 오늘 일제히 하락하는 가운데 어제 밀렸던 종목들인 네이버와 LG전자도 오늘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네이버가 8% 가까이 밀리면서 23만 원 선 부근까지 내려왔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도 6% 가까이 추가적인 하락 이어가고 있습니다. 피지컬 AI 관련된 협력 소식이 나왔지만 젠슨항 CEO가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지금 방한 일정을 모두 끝내고 귀국함에 따라 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됐는데 오늘도 일단은 추가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이외에도 오늘 그간 주목을 좀 덜 받았던 업종들 섹터 위주로 다시금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특징인데요. 순환매성 성격 때문일까요? 일단은 방산주가 강하게 올라와 줍니다. 특히나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될 예정인데 여기서 하반기 방산주들을 주목해보자라는 증권가의 코멘트가 나왔다라는 점도 특징입니다. 특히 LR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8% 가까이 올라주면서 방산주단 안에서 가장 크게 올라주는데요. 증권가에서 지금 중동 관련된 수주가 늘어나고 있고 최근 들어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라면서 매수 타이밍이라는 의견 많이 내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하나 시스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각각 4%, 2% 가까이 올라주고요. 항공우주산업까지 올라주면서 오늘 방산 섹터가 굉장히 뜨거운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선주들도 주목받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3% 가까이 오르면서 오름폭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HD 한국조선해양도 1.5%가량 상승, 한화오션도 3% 가까이 올라줍니다. 이제 CPSP 관련된 사업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 붙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LS 일렉트릭도 7% 가까이 급등, HD 현대 일렉트릭도 6% 가까이 오름폭 키우면서 전력설비 관련된 전력설비 3사가 다시금 힘이 붙고 있다는 점도 오늘 포착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가운데 현대오토에버는 특징적으로 올라줍니다. 5% 가까이 올라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모백스와 현대모비스도 오르면서 지금 현대차 그룹주 안에서 선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됩니다. 현대차
한은 2.8%가량 쉬어갑니다. 코스닥도 함께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그간 주도주가 숨고르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도체 장비주가 어제 급등에 이어 오늘도 추가적인 급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PSK홀딩스가 17% 가까이 튀어오르면서 시장에서 가장 큰 주목받고요.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마찬가지로 PSK도 14% 가까이 급등하면서 오늘 장비주가 어제에 이어 시장의 주목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텍스도 15% 가까이 급등 중에 있고요. 마찬가지로 원익 IPS도 7% 넘게 상승 중입니다. 두산테스나도 15% 가까이 급등하는 가운데 심텍 같은 반도체 소부장주, 기판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올라줍니다. 어제 기판주들 삼성전기의 상승과 함께 올라줬는데 오늘 삼성전기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종목들은 일제히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올라주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어제 좋았던 제약바이오주들 일단은 알테오젠이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유럽의 ALT 비포 관련된 특허 허여 결정이 났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장중 주가가 주목을 좀 받았었죠. 오늘은 1% 넘게 하락하면서 약 2% 가까운 하락세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그래도 비만 치료제 단의 주가 흐름은 긍정적입니다. 보르노이 8% 가까이 오르면서 시장에 주목받아가고 있고요. 삼천당 지약과 펩트론도 3% 넘게 올라줍니다. D&D 파마텍도 2.79%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좋았던 알테오젠만 좀 쉬어간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네이처셀과 실리콘투도 올라주면서 화장품주 오늘 주가 흐름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펄어비스가 5% 가까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사주 소각 관련된 모멘텀 붙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약 170억가량의 자사주 소각 계획 발표했습니다. 로봇 관련된 종목들 안에서 현대모백스가 4% 가까이 오르는 가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로보티즈는 하락하면서 선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수 상황도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엇갈리는 흐름을 보이는데요. 코스닥이 그래도 장중에 하락으로 전환이 됐었는데 다시금 좀 올려냅니다. 0.7% 가까이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974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피도 2.7%가량 하락하면서 조금 그래도 회복해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9시 30분까지 좀 시장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를 기점으로 9시 50분을 기점으로 조금씩 다시 올려내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7,876포인트까지 회복했습니다. 코스피 200도 1,25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반도체 투톱이 쉬어가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를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장 초반 오르면서 출발했는데 하락으로 전환이 됐었는데요. 다시금 코스닥은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매 동향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시장이 좀 변동성 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도가 나타납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오늘 또 조단위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아쉽습니다. 어제 오후장 들어서 매도폭을 확대하면서 또 조단위 매도세를 보였는데 오늘 오전장 들어서만 또 1조 6천억가량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도 오늘은 1,40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개인만의 순매수가 1조 7천억가량 강하게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코스닥과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는데요. 외국인의 순매도가 오늘 나오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최근 들어 개인의 순매수가 시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인데 B2 신용융자 잔고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변동성에는 유의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워낙 잘 가던 증시가 고꾸라질 때 혹시 외국인의 자금이 이탈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조정의 빌미 속에 스페이스X IPO가 있었습니다. 앞서서 스페이스X IPO에 대한 관련주 오늘 아침에 나온 그 투자증권 리포트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하나. 중국의 최대 디램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이 CXMT라고 해서 창신 메모리 반도체 IPO도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상하이 증권거래소이고요. 상장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IPO 이렇게 도전을 할 텐데 적수가 나타난 거죠. 그렇게 따지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많이들도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KB증권에서 삼성전자의 적수 창신 메모리 반도체 IPO에 관련돼서 어떠한 흔들림이 있을까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이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KB증권은 삼성전자를 53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제시했는데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창신 메모리 반도체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최대 디램 기업입니다. 근데 이거 상장하는 이유가 중국이 반도체 워낙 국가 안보에서 결정적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국가 경쟁력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중국 반도체 국산화 자력 갱생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고 자금을 대거로 투입할 의지를 갖고 있고 중국의 고객사를 확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IPO 기업 공개가 국내외 메모리 반도체 뭐 하면은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떠오르실 텐데 그러한 기업들의 경쟁 심화를 굉장히 뭐 자극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 증권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IPO 한다 한들 국내외 글로벌 탑 3의 위치는 견고하고 오히려 이게 IPO가 되면서 기술력이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삼전, 닉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워낙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고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능 서버 D램 같은 경우에 뭐 대표적으로 HBM, DDR5, LPDDR5 이런 부분 같은 경우 기술 격차는 여전해서 CXMT가 상장한들 이런 기술력이 따라올 수 있을 것이야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게다가 속도와 전력 효율 그리고 뭐 빅테크 인증 관련해서도 여전히 기술력에서는 우위를 차지해서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졌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2분기 영업이익이 90조 원을 바라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1년 전과 비해서 19배 뛴 성적이 될 수 있겠고요. 지금 고객사의 그 수요 충족률이 있습니다. 6월 고객사가 수요가 이만큼 필요한데 어느 정도 삼성전자가 충족해 주냐 봤을 때 5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급 부족 사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2분기 메모리가는 60% 정도 인상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래서 3분기는 분기 영업이 1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또 언급이 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기술력, 경쟁력 워낙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무리 창신 메모리 반도체 중국 쪽에서 IPO 한다 한들 기술 경쟁력 우위 이쪽에서는 따라갈 수가 없고 오히려 빅테크 고객 수요는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나 뭐 빅3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오히려 이런 기술력이 더 돋보일 가능성 그래서 기업의 재평가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 흔들리지 않았고요. 53만 원 유지한 그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기 AI 수혜주에 가장 언급이 되고 있는 또 하나의 또 종목이고요. 오늘 뭐 밀리고 있지만 대신증권에서는 오히려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다라는 소식입니다. 240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짜리 목표 주가도 있었죠. 일단 크게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AI 서버야 FC VGA라고 해서 고성능 AI 시대의 패키지 기판이에요. 그런데 이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또 중요한 게 7월에 추가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에 기대감이 좀 실리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더라고요. 올해 말 정도 되면 이 공장이 풀 가동될 가능성이 있고 2028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수요가 막 늘어나다 보니까 물량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결정을 3분기 중에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7, 8, 9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6월이니까 그러니까 추가적인 투자 결정에 대한 그런 이벤트, 그런 소식들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 언급이 되고 있고요. 사실 미국 빅테크사나 글로벌리 유명한 기업 같은 경우에 이런 기판이 필요할 때 의존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개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에는 이비덴이 있고요. 대만에는 유니마이크론이 있고요. 바로 우리나라에는 삼성전기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의 이비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강력한 엔비디아가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차치하고 나서는 결과적으로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아니면 뭐 브로드컴이나 퀄컴이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와 협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 바 앞으로 고객사의 수주가 더 늘어날 가능성 이런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AI 서버나 구글의 TPU양 MLCC 굉장히 중요한 핵심 부품인데 이것도 점유율이 올라가고 또한 가격이 더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AI 서버나 구글 TPU향 이런 거 봤을 때 일본의 무라타의 시장 점유율을 이미
앞선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거든요. 그리고 가동률도 95%를 상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패키지 기판 FCVGA 그리고 MLCC 굉장히 중요한 두 축으로 이미 예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뛴 이유는 바로 실리콘 커패시터 이거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붙었기 때문에 더 가능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삼성전기의 추가 동력에 대한 날개를 달래준 부분이 실리콘 커패시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AI 반도체 옆에 딱 달라붙어서 가까운 자리에 붙어서 조금 더 전기를 안정적으로 빠르게 공급해주는 핵심 그런 장비, 부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AI 서버에 적용되고 앞으로 고객사들에서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실리콘 커패시터의 추가 수주에 대한 모멘텀 더 확실히 잡아갈 수 있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게다가 펜리스 구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 부담이 적습니다. 인베디드 공급은 그냥 내장됐다라는 겁니다. 안에 가만히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안정성 있는 제품 공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로봇입니다. 로봇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제 삼성전기는 뭐 테슬라나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카메라 모듈이나 액추에이터 공급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FCVGA 그리고 MLCC의 강자인 삼성전기, FCVGA, MLCC 물량도 추가적으로 늘 가능성이 로봇 시대에 있다라는 거에 힘입어 목표 주가 올린 이유가 AI 수혜주 재평가 가능성이 가장 큰 기업일지도 모른다. 이런 분석이 눈에 띄었습니다. 대신증권이 삼성전기를 바라보는 투자 전략 여러분도 이럴 때 다시 한번 새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주 일단 굉장히 의미 있는 리포트 저는 좀 눈에 띄더라고요. 하나증권에서 나왔는데요. 작년이었습니다. 1년간 가파르게 오른 이후에 올해 5월이었나요? 쭉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장 수익률 대비 못 갔기 때문에 굉장히 2차 전지 수익성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면서 앞으로도 그러면 어떡하지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목에서 일단 써놨습니다. 수익성을 무시하라. 이게 어떤 얘기인지 좀 들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주 우리가 왜 섹터의 가치를 평가할 때 스페셜티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가치 평가할 때 스페셜티라고 하는 거는 깊은 해자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해자가 무엇이냐면 누가 내 영역을 침범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굉장히 남들보다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을 깊은 해자를 가졌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스페셜티에 해당되는 거는 깊은 해자를 가지면서 뭔가 수익을 잘 내는 고수익성을 내는 기업 이렇게 따지거든요. 그런데 워낙 2차 전지주는 시장도 이미 예전에 알았다시피 고수익성, 수익을 엄청 내수있는 섹터는 아니었다라고 하나증권 김현수 연구원이었을 텐데 제 기억에 언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수익성으로 옮겨가기에는 조금 타이트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했을 때만을 우리가 기억을 해봐도 그때 원재료 변동비에 따른 그게 수익이 막 많이 날 것 같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스페셜티한 업종은 아니다. 2차 전지주는 그거를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면은 안 된다. 그거와 좀 거리가 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물론 수익성이 중요하긴 하지만 가치 평가에 있어서는 수익성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그런 리포터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배터리 고밸류 논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면서 이미 시장은 알았다시피 배터리의 한 정상 마진은 5에서 10%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걸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수익성, 원가 변동성 이걸 시장은 인지하고 있다. 이 얘기가 바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 얘기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5월 이후에 주가가 미끄러진 이유는 그게 이제 고수익성에 대한 우려감, 이거를 달성하지 못하면 어떡하지에 대한 우려감인데 미국 ESS 관련해서 초기 공장을 잘 가동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비용이 들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돈을 좀 깎아먹은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약간 드라마틱하게 나오지 않은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2차
2차전지주의 주가, 주식시장에서의 반응은 그 영향을 크게 뭐 고려를 지금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오히려 에너지 부족, 안보 논리, 탈중국 논리 이런 부분으로 주가가 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앞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 2차전지주 같은 경우에는 셀 메이커 중심의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 언급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이 연구원은 LG 에너지 솔루션 우리가 봤을 때 항상 이게 비교적 이제 공식이 정해졌나 봐요. 시총 90조 원을 도달할 때 매수 진입 기회로 봐야 된다라고 언급했거든요. 그러니까 LG 엔솔 시총 90조 원, 지금 93조 원 정도 됐으려나요? 이런 부분 좀 파악해 보시고요. 그래서 LG 엔솔은 53만 원, 그리고 삼성 SDI는 85만 7천 원. 이 목표 주가 이 부분 좀 유지했으니까 여러분도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익성 중요하지만 2차전지 바라볼 때 가치 평가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걸 드러낸 리포트였다. 이런 설명 좀 해드리고요. 오늘 시장에서 K방산 괜찮습니다. 중동의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방산주가 조금 더 매수세가 붙은 흐름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림에서도 이렇게 쭉 표현을 했지만 사실 유럽이 공동으로 뭔가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좀 깨졌거든요. 그러면서 반사 이익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라는 데에서 조금 더 좋은 신호를 포착을 했습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면 FCAS인데 지금 유럽이 2040년도까지 목표로 하는 게 6세대 전투기를 만들겠다. 근데 우리가 좀 협력하겠다. 다른 쪽에 먹이 사슬을 치지 않고 우리끼리 좀 잘해보자라는 협력 구축이 있었는데 그게 예상보다 쉽지는 않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좀 언급이 됐을 때 우리 K방산 먹을거리를 잃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때문에 조정을 받기도 했었는데 이게 또 무산되니까 상대적으로 또 튀어오르는 흔들이 전반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지금 FCAS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랑스, 독일, 스페인 같이 하자라는 건데 프랑스가 우리 조금 더 뭔가 지분을 많이 챙겨야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뭐 작년 연말부터 삐그덕거리더니 결국은 협상 테이블에서 공동 개발하지 않기로 한 건데 다만 유인기, 무인기 그리고 위성 연계된 전투 체계 협력을 우리가 유지하자 이런 멘트는 좀 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하나. 지금 보면은 영국, 일본, 이탈리아가 서로 또 힘을 합쳐서 GCAP라고 하는 그러니까 또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겠다. 이런 또 협력 구축 소식도 있는데 워낙 일본 쪽에서 빠르게 우리는 배치하겠다. 5년 전에 2035년까지 배치 목표를 하겠다. 뭐 이렇게 또 주장하기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공동 개발을 할 가능성은 낮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뭔가 협력 구축했지만 결과적으로 잘 안 될 가능성이 있고 잘 안 됐으니 우리나라의 방산이 좀 뛰지 않겠느냐라는 기대. 이게 또 우리 시장의 오늘 특징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 방산 되겠습니다. 그래서 KF21 직도입하고 공동 개발하자는 수요가 더 늘어나면서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분담금 약간 분쟁이 우리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좀 격차를 해소하면서 이 리스크는 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도 양산이 좀 시작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유럽에 진출할 가능성, 티켓을 거머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방산주가 뛸 수 있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파국이 결국 나의 기회가 됐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좀 시장에 눌리는 상황에서 백화점주가 눈에 띄거든요. 그리고 오늘 시장을 리딩하는 섹터 중에 백화점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봤을 때 신세계, 롯데쇼핑 오늘 잘 가죠. 신세계, 키움증권에서는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이 세 종목을 모두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신세계는 일단 85만 원을 올려잡았는데 이 세 개를 올려잡은 공통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시장이 긍정적이고 외국인 매출이 좋아지다 보니까 국내에 그 내수 소비 경기가 좋아지고 그러면서 실적이 좀 좋아지는 구조가 될 것이 이 공통된 겁니다. 이 부분 좀 같이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와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를 올려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습니다. 이거 좀 확인하시고요. 잘 써놨으니까. 우리 현대백화점은 인천공항의 면세점 사업 영역을 좀 확대합니다. 그러니까 면세점 쪽에서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롯데쇼핑은 국내 할인점 사업 수혜를 받는데
플러스 패전되면서 반사 이익을 봤거든요. 그런 모멘텀이 더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백화점주 좀 순환의 성격이긴 하지만 튀어오르는 흐름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튀어줬기 때문에 리딩 섹터로 오늘 부각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백화점주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개장하고 나서 가면서 중소형주에서 조금 더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방산 섹터나 반도체 소부장 섹터 좀 눈길이 가더라고요.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어떻게 봐야 될지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방금 전에 그 앵커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오늘은 좀 소부장 관련한 종목들이 조금 시장을 좀 주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서도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뭐 소부장만 이렇게 그저 부각시키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시장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포지션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는, 물론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나스닥 선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특히나 지금 뭐 이란 관련한 이런 부분들, 저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이란과의 그냥 사태 전쟁은 지금 미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떤 행사 부분, 그죠? 지금 월드컵도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뭐 7월 4일, 7월을 전후해서 건국 250주년 이런 최대 행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두고 다시 예전처럼 그런 이란을 공격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이 나스닥이라든지 다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전한 추세가 돌아섰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장이 이렇게 좀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이 외인들의 포지션을 굉장히 많이 중시하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이 개인들의 어떤 대기 매수세가 뭐 130조다, 뭐 140조다 이렇게 깔려 있기 때문에 이 개인들의 힘으로도 지금 지수를 방어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큰 악재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 뭐 CPI 어쩌고 이런 얘기들이 많고 내일 뭐 선물 옵션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지금 시장의 어떤 원줄기는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두려워하는 그런 시장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 여러분들이 전일에 7,500포인트를 깨고 이랬을 때 너무 당황해서 7,000포인트 간다, 뭐 6,000포인트 간다 이러지만 그렇게 갔느냐 이거죠. 그 앞에도 5,000포인트를 가고 4,000포인트를 갈 때도 또 그렇게 갔느냐 이거죠. 저는 지금 현재의 모습은 2보 전진을 위한, 지금 보면은 보고서들이 전부 다 12,000포인트를 간다까지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란 말이에요. 그걸 입증해 주는 부분이 뭐냐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이렇게 힘이 없을 때는 다른 종목들도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은 모두가 다 그죠, 추세가 무너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의 지표가 무너진 것처럼, 그렇지만 아직 코스피 시장은 이 추세라는 것이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추세를 세우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지금 한 1년이라는 시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추세가 무너지는 것도 단숨에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추세가 무너지는데도 한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너무 일희일비해서, 그죠? 오늘 주가가 빠지면 내일 당장 어떻게 된다, 그죠? 또 뭐 주가가 조금 올라가면 또 뭐 한없이 그죠? 장밋빛 그런 어떤 꿈을 꾸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은 여튼 이 정부의 정책은 지난 6월 8일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직까지 우리 시장은 저평가되어 있다. 그것이 지금 시장을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차분하게, 그러면서 소부장 관련한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포지션을 취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좀 단기적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좀 추세를 끌고 가야 될지 뭐 이런 정도의 어떤 흐름들을 좀 체크해 보시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오늘 보면은 소부장 관련한 종목들 중에서는 뭐 테스라든지 오닉 IPS라든지 지금 보면은 PSK 뭐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에서 무엇보다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은 하이닉스, 삼성전자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 하이닉스가
220만 원을 재탈환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언제까지 지켜보셔야 된다면은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 저녁 8시까지 여러분들께서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러면 저는 종목들이 다시 220만 원을 탈환하는 그런 부분들은 어디와 연관이 되어 있느냐면은 오늘 저녁에 뭐 나스닥 선물이 상승을 한다든지 또 뭐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은 반등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이 좀 우호적으로 움직일 때 또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에 저 SK 하이닉스는 또다시 220만 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에너지를 분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께서는 좀 차분하게, 너무 뭐 이게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너무 일기일비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경제의 흐름이 지금 약간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특히나 주식 초보자분들께서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것만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시황을 보는 그런 연습도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이보 전지를 위한 일보 후퇴라는 데에서 우리가 오늘 어떤 전략을 취하고 시장을 고민해야 될지 좀 답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이난희 파트너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경제와 주식시장의 근본은 금리입니다. 금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장을 어떻게 잘 이끌어가야 될지, 수익률을 업해야 될지 다음 이어지는 코너에서 전반적으로 분석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미군의 아파치 헬기 격추와 이에 따른 전격적인 이란 타격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전운이 최고조에 달했다. 미군은 자위권 차원의 보복을 즉각 감행했으며 이란 남부 해안 도시 곳곳에서는 격렬한 폭발음이 관측됐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전장에서 패배한 미국이 자신들의 결의를 시험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이어 어떠한 공격도 반드시 응징하겠다는 강력한 재보복 의사를 천명했다. 외세의 비참한 운명을 거론하며 미군의 즉각적인 철수까지 강박했다. 제한적 타격을 주고받은 양국의 무력 충돌은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전 위기로 확산 중이다. 이번 사태는 글로벌 물류 동맥을 흔드는 대규모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최근 시장이 왔다 갔다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표현에 조울증을 겪는 코스피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걸 또 잘 듣고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울증을 겪는 것 같긴 합니다. 사람 같으면 굉장히 우울했다가 굉장히 기뻤다가 뭐 이게 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6월도 이제 10일이잖아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만약에 비투를 하고 계시지 않으면 템플 스테이 같은 거라도 하면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왜 이런 변동성이 일어났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일단 궁금하신 거는 이러다가 시장 고점인 거 아니야라는 걱정을 하실 텐데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펀더멘탈은 여전히 살아서 잘 돌아가고 있다. 일단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시장에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는 우리는 비투라는 말로 이제 많이 요즘 쓰는데 레버리지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크게 늘면서 이것이 미국 시장이든 우리나라 시장이든 큰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차트를 하나 갖고 왔는데 요게 이제 요즘에 제일 핫한 시장은 역시 우리나라, 뭐 대만 뭐 이런 데죠. 우리 미국보다 훨씬 더 우리나라 뭐 이미 5월 초까지 뭐 2배 올랐었으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잘 보시면 AI 전성 시대에 AI 공급망 중에 제일 중요한 두 나라가 있으면 한국과 대만 두 나라입니다. 그래서 두 나라의 시가총액을 합치면은
이제 우리가 국리 3개가 더 있어갖고 1경 5천조 원, 어마어마한 규모죠. 우리나라만 해도 한 7천조 원은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규모로 엄청 큰데 어쨌거나 지금 올 초만 해도 사실은 레버리지 투자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올 초에 양국가를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레버리지 ETF가 실질적으로 투자한 절대 규모.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통 레버리지는 2배면 내가 100만 원 투자하면 200만 원 되니까 200만 원이라는 가정입니다. 레버리지 투자로 지금 한 165조 원 투자가 됐었는데 5개월 사이에 이것이 6배 증가한 거의 1,000조 원. 그러니까 시장은 우리나라가 2배가 됐는데 레버리지 ETF의 절대 규모는 거의 지금 6배가 늘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시장을 엄청나게 뒤흔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급히 먹은 밥에 체한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워낙 지금 시장의 수익률을 빠르게 내려고 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저러한 그래프를 그려놓 만들었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의 특징은 만기가 있고 상당히 변동성을 키우는 그런 측면이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장에 이런 변동성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저 끝에 보시면 마지막 5월 한 달 동안 초급등한 것은 잘 아시겠지만 삼전 닉스의 단일 종목 ETF 출시 이후에 자금이 급증하면서 이런 역할을 했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우리 그 속담에도 있죠.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건너가라라는 말 있듯이 적어도 짧게는 다음 주 말, 길게는 지금부터 한 달 정도는 변동성이 언제든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시면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좀 체크를 잘 해야 될 소위 이벤트들은 당장 내일 있을 우리나라 내마녀의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은 미국에 또 동시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 세마녀의 날.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다음 주 금요일에 소위 옵션 거래, 선물과 옵션 거래의 만기일, 이것이 레버리지를 또 많이 일으키는 대표적인 투자처입니다. 그래서 이 만기일 전후에 대한 변동성을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당장 이제 지금 오늘 밤 내일 있을 미국의 CPI, PPI 발표, 그다음에 스페이스X IPO 하죠, 이번 주 금요일. 그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FOMC도 있습니다. 뭐 다음 주에 가서 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변동성이 확대될 그런 이벤트들이 그냥 줄줄이 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무언가, 그러니까 저가 매수 좋긴 한데 어쨌거나 좀 뭐랄까요, 좀 이 변동성 구간을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랄까요, 그러니까 좀 신중한 태도가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뭐 변동성이 있으니까 이제 부침이 있겠지만 결국 방향은 위일 것이다. 이런 말씀은 또 인상적이네요. 네. 그리고 이번 주 정말 금리 탐구 기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밤에도 미국의 이제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국채 금리 상승 이에 따른 시장의 영향이 정말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만하게 중요한 그런 이벤트인지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FOMC를 앞두고 원래 시장의 기대는 워시 신임 의장이 들어오면 금리를 인하해 주면서 시장에 랠리를 만들어 줄 거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올해 지금 한 4월까지의 연초부터 엄청 기대였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실제로 지금 상황상 보니까 뭐 워시가 당연히 비둘기적인 태도를 취할 거라고는 예상을 하지만 지금 소위 상황이 그것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게 지금 물가 상승, 금리는 결국 물가를 반영해야 되니까 물가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인데 지금 CPI, PPI가 오늘 밤, 내일 밤 발표가 되는데 이 선행 지표격인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ISM 제조업, ISM 서비스, 그러니까 소위 비제조업이죠. 그러니까 이 서비스업의 물가 지표들이 상당히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시장을 긴장하게 만든다라는 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이렇게 왼쪽으로 살짝 가보시면은 지금 2022년도 돌이켜보시면 FOMC가 그때 물가의 전쟁 때문에 금리를 엄청 올리면서 주가가 뭐 미국 한 30%, 우리나라도 한 30, 40% 빠졌었죠. 네. 그런 이제 안 좋은 추억이 있는데 그것을 먼저 선행해서 이 물가 올라갔던 걸 선행해서 ISM 제조업 물가, 지금 보면 회색이고요.
두 번째로 그 검정색이 ISM 서비스 물가입니다. 결국은 1년에 앞서서 먼저 물가 상승을 예견하는 그러한 방향성을 보여줬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CPI의 선행 지표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최근 들어서 사실은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한번 레벨업 한번 하고 올 초 들어와서 사실은 그 전쟁 나기 전부터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꼭 유가발 상승이 아니더라도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히 컸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최근 올해 한 달 안에 미국의 국채 경매를 보면은 원래 그 전보다 금리를 높여서 경매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요가 이제 줄어든 거죠. 앞으로 금리가 더 올라갈 거란 기대가 큰 건데 그것의 가장 큰 원인은 이런 물가도 있지만 이거 미국이 자꾸 부채 늘어나는데 이거 우리 막 빌려줘도 되겠어? 야, 그러면 우리 좀 길게 좀 빌려주려면은 우리 좀 금리 좀 더 받아야 돼. 이걸 이제 실질 금리라고 보통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기간 보험료 요게 이제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물가 압력도 있었는데 부채가 워낙 과다하니까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원래 분위기 기대는 올해 하반기 되면은 금리가 쭉 내려가는 모습을 그렸는데 오히려 지금 상방 압력이 더 커지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주가는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매크로 환경이 썩 이것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오늘 밤에 발표될 CPI부터 다음 주 FOMC까지가 상당히 채권 시장에서 금리가 요동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구간에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또 언급을 해드리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나 유가 하락도 증시 상방으로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 간밤에도 끝난 이후에 또 이란 공습 이런 부분이 또 지정학적 리스크로 또 불거졌잖아요. 어쨌든 에너지 가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 쓰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실제 물가와 그리고 금리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까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상당히 이제 뭐랄까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는 끝나도 한참 전에 끝났어야 되는데 언제 끝날지 좀 요원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전쟁은 소위 다시 그러니까 치고받고 싸우는 그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것 같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원하고 있는 것은 이제 확실히 여러 가운데에서 이제 포착이 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지금 아파 체기가 떨어졌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반대 소위 이제 그 거기에 대한 대응 공격을 하긴 하는데 잘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란 내부를 공격하기보다는 레이더 기지 뭐 이런 데를 공격하고 있는 걸 봐서는 확전을 원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 역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후 행보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란과 미국 간의 합의 방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이 열렸을 때 우리가 기대한 대로 유가가 연초 수준인 60달러 수준으로 내려갈 거냐가 이제 문제가 될 텐데 안타깝게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을 너무 낙관해서는 너무 이를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그 소위 그 유가 전문가들, 글로벌 유가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얘기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원래는 그대로 특별한 대응책이 없었으면 유가는 150달러 넘어가 있어야 되는데 100달러 이하로 내려와서 지금 90달러대까지 내려왔던 가장 큰 이유는 최대 수입처인 중국이 수입을 줄여줬고 지금 원래 미국이 수출을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는데 자기 재고를 다 털어갖고 수출을 엄청 해주면서 시장의 밸런스를 맞춰줬다는 거죠. 근데 전 세계 재고가 그 사이에 지금 너무 이게 오래 끌면서 많이 줄어서 거의 바닥권에 와 있기 때문에 설사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도 앞으로 적게는 1년, 길게는 1년 반 동안 그 재고를 다시 채우는 일들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유가가 쉽사리 올 연초 같은 낮은 유가로 내려가기 쉽지 않은 환경이다. 그걸 일단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오히려 이전보다 욕심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 이거 우리 재고를 너무 타이트하게 가져갔더니 문제가 생기네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이전보다는 재고를 훨씬 더 가져가려는 것 때문에 이 재고를 축적하는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유가가 낮아지면서 금리를 하향 안정화시켜주는 그러한 긍정적 기대는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낙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둔 투자 방향 설정은
조금은 위험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영역 꼭 여쭤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캠 리스트 때문에 사실 리스크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추락을 했었고 또 구글 메타의 유상증자도 신경 쓰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게 어쨌든 자금 조달 이슈이기 때문에 게다가 또 실적 발표가 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라클이 10일 장 마감 이후에 있고요. 11일에는 또 어도비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반도체 괜찮을까요? 뭐 지속적으로 AI 투자 지속이 될까? 뭐 실적 잘 나올까? 뭐 투자해서 성공할까? 실패할까? 이런 이슈들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원래 이제 한번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 마인드를 다 세팅하고 나면 뭘 봐도 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사람들이 혹시 이제 부정적 마인드로 또 딱 세팅되면 뭘 봐도 다 걱정이 되는 네. 상황인데 이제 지금 변동성이 커지니까 이전의 낙관론이 좀 사그라든 것은 분명하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말씀 주셨던 이벤트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적어도 당장은 지금 소위 반도체의 수요를 만들어줄 수 있는 AI 투자는 여전히 유효한 것 같다라는 게 일단 결론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 결론이 그러니까 구글과 메타의 유중, 구글은 이미 이제 유중에 성공을 했죠. 850억 달러, 기존보다 50억 달러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메타도 거기에 준하는 유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 근데 이것이 반도체 투자하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구글과 메타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계속 하려고 하네. 그러면 이게 내년까지도 여전히 유지된다는 것이 크게 훼손되지 않겠다. 그래서 반도체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오히려 이건 긍정적인 뉴스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반면에 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 야 이제 B2를 넘어서 다시 유증을 하려고 해.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이게 자금 조달이 여의치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AI B2의 최대의 소위 선행 지표는 오라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라클은 다 빚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오라클이 자기 실적을 예상치를 이익을 더 내느냐, 매출을 더 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라클 자체는 그거보다는 오라클이 앞으로 계속 이 B2를 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한 자신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오라클이 현재 지금 예상하고 있는 투자 그 규모가 지속되는지 더 늘리는지 를 체크를 해보면서 이 자금 조달 시장이 AI 자금 조달 시장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아니면 이것이 불안한지를 체크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우리 반도체 투자 입장에서는 오라클 자체보다는 그 환경에 대한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어도비 같은 케이스는 이것이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AI 대표적인 피해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한 반 정도는 절반 정도는 회복들을 했는데 AI 피해주로만 여겨졌던 소프트웨어 업종들 중에서 어떤 회사들은 다시 지금 수혜주로 변경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네. 이런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나타날 수만 있다면 AI에 대한 낙관론을 되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AI 저희 어도비의 실적과 그들의 전망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오라클과 어도비에서 우리가 면면을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B2가 가능한지 멈추면 이제 파산까지 또 떠올리는 것이 아닌가. 맞습니다. 네. 뭐 이런 우려감은 있고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어도비는 피해주로서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그런 거가 굉장히 관전 포인트다라고 쉽게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스페이스X 11일 날 이제 상장되잖아요. 그것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이벤트가 있습니다.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일차적으로 뭐 스페이스X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IPO 당일날 시초가 대비 얼마나 올라가는지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버블에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일종의 이제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바로미터가 될 수 있어서 통상 이게 99년도, 2000년도 같은데 닷컴 회사들이 IPO 때는 기본적으로 당일날 시초가 대비 더블은 그냥 다 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즈가 만약에 그런 속도를 낸다면 와 우리가 상당히 버블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소위 향후 고점을 좀 당겨서 볼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 근데 어쨌든 대전제는 향후 현재의 강세장이 벌써 꺾인 건 아직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현재의 레버리지가 해소되는 과정에 있어서 소위 이제 손바뀜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주주들이 좀 바뀔 필요가 있는 상황인 거는 분명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은 AI 주도가 여전히 진행될 가능성은 높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포트폴리오를 관리하실 때
혹시 내가 이번 변동성에서 내 포트폴리오의 전체 수익률이 현재 시장의 변동성보다 더 컸다면은 제가 우리 내아의 포트폴리오가 너무 쏠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좀 중립으로 좀 그래서 좀 평화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너무 한쪽에 쏠려 있는 것은 당연히 수익이 좀 났을 테니까 덜어내서 좀 다른 못 올라간 분야로 좀 옮겨갈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거꾸로 그 주저주저하면서 투자를 못 하셨던 AI 주도주에 투자를 못 하셨던 분들은 지금부터 한 2, 3주간 분할 매수 관점에서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본인의 이제 포지션이 어떠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보는 분야는 우리나라 고유의 이벤트인 7월달 세제 개편안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 이맘때로 돌아가 보시면 상법 개정 얼마나 하네 뭐 이거 갖고 엄청 우리 난리 쳤던 거 기억하실 텐데 그게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올해 3월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남은 거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에요. 이게 다 세제하고 연결돼 있고 지금 이소영 의원 법안에 의하면 PBR 0.8배 미만 종목에 대해서는 0.8배 미만에 지속된다면 너희 세금 많이 내야 돼. 이게 이제 포인트거든요. 상속이나 증여를 위해서. 결론적으로는 그 회사들이 결국은 주가를 부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한다. 그래서 한동안 지금 저 PBR 종목들이 상당히 좀 잊혀져 있었는데 네. 사실은 지금 자산주로 불리는 종목들 움직이는 거 보시면 다 지금 PBR이 낮은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7월 세제 개편을 앞두고 이것이 팝업될 때마다 소위 저 PBR 종목, 주가 억누르기 방지법의 수혜 종목들에 대한 결국은 이것은 이익이 좀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PBR이 낮고 영업자산이나 투자 자산들이 되게 많은 그런 종목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이에 많이 오른 것은 좀 차익 실현을 해서 이런 종목에 길목 지키기를 하신다면 하반기로 갔을 때 좀 더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최근 시장을 보면서 조울증이다, 뭐 롤러코스터를 탄다, 다양한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어쨌든 변동성이 꽤 큽니다. 이런 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지 한번 이 기회 삼아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아파치 헬기 사태로 중동 정세가 악화됐고 미국 시장에서 AI 관련주의 차익 실현 매물까지 출하되면서 국내 증시가 어제와는 다르게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오늘 발표가 예정된 5월 CPI와 11일 예정된 선물 옵션 만기일 이슈 속에 그간 급등했던 대형주 위주로 숨을 고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양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시총 상위단 안에서 조선, 방산, 전력설비 같은 그간 좀 눌렸었던 종목들로 다시금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장중에 7,900선을 회복해내기도 했지만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2.69%가량 하락한 7,87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800선 부근에서 움직이는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200은 3.23% 가까이 빠진 1,251포인트 지나갑니다. 코스닥은 0.85% 가까이 오르면서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으로 조금 더 시장이 긍정적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매 동향 함께 열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기관이 매도폭을 줄이면서 특히 연기금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기관이 지금 순매수로 전환이 될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70억가량 소폭 순매수에 그치고 있고요. 매도폭 많이 줄였습니다. 외국인은 매도폭 확대하면서 2조 원 넘게
순매도 중입니다. 개인은 2조 원가량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 유입되고 있고요. 기관의 연기금의 순매수 들어오고 있다는 점, 일단은 코스닥 시장도 함께 포착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2,500억가량 팔면서 오늘 양시장의 외국인의 순매도가 함께 출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원달러 환율이 1,520원 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어제 1,510원 선까지 내려오면서 조금 안정화되는 듯 싶었는데 다시금 좀 올라온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중동 긴장이 다시 재점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에 상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1,524원 선 지나갑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살펴봤는데요. 주요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는지 바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정책이 태양광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수혜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00기가와트 구축 목표를 제시한 만큼 태양광 설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인데요. DS투자증권은 정책 방향을 고려했을 때 태양광 기업들의 수혜가 가장 크다면서 최선호주로 HD 현대에너지솔루션과 SK 이터닉스를 제시했습니다. 한편 SK그룹이 글로벌 투자 기업인 KKR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일부 매각하고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는 소식도 더해지면서 SK 이터닉스 주가가 장 초반 상한가에 직행했습니다. SK그룹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재편에 나선 가운데 글로벌 사모펀드인 KKR과의 협력 가능성까지 부각되며 투심이 살아났는데요. 오늘 주가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상한가 유지 중입니다. 현재 전장 대비 1,200원가량 오른 43,35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SK 오션플랜트 주가도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 특히 신재생에너지 사업 재편 관련된 소식과 함께 상승 중입니다. 12.86% 가까이 급등한 16,4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도 7% 가까이 오르면서 15만 4,70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OCI홀딩스도 함께 올라줍니다. 3%가량 상승, 26만 5천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보복에 재보복까지 주고받으면서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동 긴장이 다시 재점화되면서 국내 방산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 9일 미국 육군 소속의 아파치 헬기는 호르무즈 해협 상공을 순찰하던 중 이란의 공격을 받고 격추됐습니다. 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를 통해 미국이 즉각적인 대응을 할 것임을 시사했는데요. 바로 직후죠.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6시에 미군은 이란의 보복 공습을 강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란 혁명수비대도 영내 미국 목표물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고 밝히면서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파치 헬기는 미국 육군의 주력 공격력 헬기인데요. 대이란 군사작전 이후 이 헬기가 격추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소식에 오늘 국내 방산주 주가가 강합니다. 관련된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주가 6% 넘게 상승하면서 장중에 9% 넘게 튀어오르기도 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여전히 강세 탄력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77만 4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1% 가까운 상승세 보이면서 102만 9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한국항공우주 주가도 7% 넘게 급등하면서 13만 7,6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날 8% 넘게 급등하면서 8,000선을 하루 만에 회복했던 코스피가 다시 하루 만에 8,000선을 내줬습니다. 아파치 헬기 사태로 중동 긴장이 높아졌고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겹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미국의 5월 CPI 발표가 오늘 예정된 점도 투심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발표가 예정된 미국 5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경로 전망을 바꿀 수 있는 핵심 지표로 꼽힙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 조정의 배경에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컸던 만큼 이번 CPI 결과에 따라 국내 증시가 변동성을 보일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그간 좋았던, 특히 어제 급등했던 삼성전자 주가가 약 5% 가까이 밀리고 있습니다. 다시 좀 낙폭을 키우면서 4.89%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 주가도 4.92% 가까이 밀리면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 낙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10만 6천 원 선 지나갑니다. LG전자 같은 젠슨왕 방한 기대감에 올랐던 종목들도 어제 오늘 차익 실현 매물 똑같이 나오고 있고요. 6% 넘게 급락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네이버 주가도 오늘 함께 하락하면서 현재 시간 9% 넘게 급락 중입니다. 23만 3천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자금이 꾸준히 빠져나가고 있지만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비투 규모는 역대 최대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국내 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되고 있고요. 어제 장중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90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을 잘 세워봐야 하는 한 주가 되겠는데요. 오늘 장에 대한 분석 어떻게 보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알아보시죠. 상위 1% 초고수의 픽 시간입니다. 오늘 고수들은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수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오르던 기술주들 오늘 대부분 좀 하락 전환되면서 고수들의 매수 장바구니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삼성전기가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주가는 답답하지만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특히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에서 내년에 MLCC 가격이 20% 정도 인상될 것이다라는 분석을 덧붙이면서 기대감에 매수세 붙고 있습니다. 한편 반도체 투톱은 쉬어가지만 PSK는 연일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도 좀 포착이 됐는데 고수들도 기대감에 함께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밖에 LG전자는 지금 무려 6거래일 연속으로 낙폭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세 붙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미래에셋증권 우선주까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매수 상위 종목 5가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한데 그런 만큼 오늘 매수 시점 관련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TV 신일섭 전문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오늘 스페이스X 상장 그리고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합니다. 오늘 이렇게 떨어지는 기술주들 주어도 되는 시점일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미국 시장도 그렇고 일본 시장도 그렇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41% 빠졌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총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시장의 구조상 우리 코스피 시장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1강 2중 혹은 1강 1중 1약 혹은 뭐 3강 혹은 3명이서 메모리 반도체주를 주도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이 3명이 이제 뭐 최후의 승자이고 다시 새롭게 낄 플레이어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장으로 봐서도 미국 시장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41 하락을 했고 $1,000를 돌파 못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약세는 뭐 예견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AMD나 인텔도 빠졌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을 막을 수가 없죠. 하지만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ASML 이런 종목들은 거의 약보합 아니면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나 일본 증시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일본의 시가총액 1위, 또 요즘에 키옥시아가 올라왔네요. 키옥시아가 메모리 반도체 업체고요. 소프트뱅크 그룹이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신을 좌지우지하는 흐름을 주도하는 나침반 역할을 또 하는데 소프트뱅크 그룹이 9% 가까이 급락하고 있죠. 자, 그런데 도쿄 일렉트론 장비 업체, 세계 장비 4대 장비 업체에 드는 업체입니다. 6% 가까이 급등하고 있죠. 자,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는 거는 KLA 차트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거래소는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5% 급락합니다. 자, 반면에 코스닥은 플러스죠. 그리고 지금 코스닥에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시가총액이 가장 높죠. 10%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원익IPS 6% 가까이 급등하고 있고요. HPSP 이것만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죠. PSK는 12%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똑같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이오테크닉스도 있죠. 레이저 장비 만드는 업체. 자, 이렇게 보시면 순서대로 하면 리노공업은 장비 업체가 아닙니다. 그거 빼고 말하면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IPS, 이오테크닉스 이렇게 3개 상위 3대 장비 업체가 시가총액상으로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똑같죠? 미국, 일본, 우리나라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 칩 만드는 업체보다는 그 칩을 만드는 공정에서 필요한 장비 업체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칩 완성 업체보다는 코스닥 그리고 칩 제조업체 최종 제조업체보다는
그 공정 사이에는 장비 업체를 공략하는 것이 옳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종목에 있는 반도체 장비 쪽으로 매수세 고민해봐도 된다라고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매수 상위 종목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매도 상위 종목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도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지금 대한항공이 1순위에 들어와 있습니다. 국제유가 WTI가 하락하면서 그 수혜를 항공주가 받아가고 있고요. 네이버는 연일 주가가 답답한 흐름 보이면서 고수들도 답답한 마음에 좀 던져내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반도체 소부장단이 좀 강합니다. LTC와 하나마이크론, 동진 세미캠까지 소폭 올라주면서 곧바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매도 상위 종목 5가지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 이 중에서도 반도체 소부장단 관련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지금 반도체 소부장단이 그래도 힘을 좀 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봐도 되는지 전망이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반도체 소부장은 코스닥에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그동안 부진했고 코스피가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자 코스닥이 지금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이 마이너스 전환을 다시 하긴 했습니다만 코스피에 비해서 낙폭이 덜한 지금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가 이 조정을 받을 때 갈 수 있는 여력이 좀 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한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사실은 이 탑픽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정말 엄청나게 날아갔죠. 사실 주성 엔지니어링은 반도체 장비 회사기도 하지만 태양광 장비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태양광 장비 쪽으로 가는 것까지 합쳐져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전에 SK 이터닉스라든가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태양광 업체들이 지금 강하죠. OCI 홀딩스도 그렇고 주성 엔지니어링은 그쪽도 있습니다. 태양광의 변환 효율을 높여주는 장비까지 있기 때문에 양수 겸장이죠.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있어서 이렇게 강하게 간 것 같고 원익 IPS는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과 쌍벽을 이루는 업체인데 태양광 쪽이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지금 도움이 되죠. 원익 IPS는 지금 5개월 동안 옆으로 기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 조정은 이 충족이 되었고요. 가격 조정은 기간 조정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해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원익 IPS는 위치하는 데가 높지 않기 때문이죠. 주성 엔지니어링은 어떤가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지금 이번 연도 들어가지고 한 달도 쉰 적이 없어요. 한 달도의 음봉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매달 양봉이에요. 그러니까 가격 조정, 수직으로 나오는 가격 조정, 수평으로 나오는 기간 조정이 양쪽이 다 있어야지 신규 매수자들이 안심하고 살 수가 있고 이건 신규 매수자들이 살 영역이 아닙니다. 지금 운이 좋아서 뜨거워가지고 손실을 안 볼 수는 있겠지만 저런 식으로 원칙을 안 지키면 한 번 크게 당합니다. 그렇죠? 지금 크게 당했죠. 다른 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거. 자, 원익 IPS 같은 경우는 과열권에 안 접어든 상태에서 10개월 선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신규 매수자들 접근하기가 더 좋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스랑 유진테크, 이게 이제 4대 업체니까 이것도 봐야겠죠. 테스랑 유진테크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스는 신규 매수자의 영역이 아니에요. 날아가 버렸어요. 유진테크는 상대적으로 원익 IPS랑 비슷한 포지션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신규 매수자들이 접근하기 좋은 거는 유진테크랑 원익 IPS입니다. 보유자들의 영역은 지금 이 주성 엔지니어링과 테스고요. 이렇게 나눠서 접근하시기 바라고 4대 장비 업체들만 설명드렸지만 아까 PSK나 PSK 홀딩스 아니면 HPSP 이런 다른 종목들도 저런 식으로 신규 매수자들이 접근 가능한 영역과 이 보유자들의 영역을 나눠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버블맵 통해서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급등한 만큼 우리 시장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코스피가 8,00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그래도 좀 힘을 내주고 있고요. 강보합권 내지는 1%대 상승해서 현재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간밤 미증시에서 대형 기술주들 중심으로 좀 낙폭이 두드러졌던 만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한 자릿수대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좋습니다. 유진테크와
원익 IPS 또 PSK까지 15% 가까이 크게는 올라주고 있습니다. 버블맵 통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가 4.1% 빠지고 있고요. 금융이 1.5%, 또 전기전자가 1.7%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또 우주 데이터 센터의 스페이스X 관련해서 태양광 에너지가 주목을 받으면서 오늘 화학 소재는 0.2% 정도 올라주고 있고요. 이 IT 서비스 2% 현재 약세 보이고 있는데 내부에서 종목별 흐름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제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크게 빠졌던 네이버는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가고 있고 펄어비스는 주주 환원책 수혜감 받아가면서 오늘 어제에 이어서 급등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첫 번째 특징 섹터로 태양광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스페이스X의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던 우주 궤도형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이미 필요한 기술들 대부분이 스타링크 위성에 적용돼 있다라면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특히나 이 우주에서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 사용 방식으로 이 태양광이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탈중국 공급망 개편 기대감까지 받아가면서 오늘 OCI 홀딩스부터 한화솔루션 또 SK 이터닉스까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SK 이터닉스는 증권사 업종 내 최선호주로 꼽히기도 했는데요. 위원님, 관련해서 미국에서도 지금 흐름을 살펴보면 이 논차이나 정책으로 인해 미국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도 국내 태양광 관련 종목들 현재 저평가된 상태고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신규 저가 매수로 좀 들어갈 수 있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가 매수라는 게 역시 타이밍을 얘기하는 거죠. 태양광은 안 올랐기 때문에 타이밍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열권에 접어든 것들을 샀을 때 어떤 지금 결과가 나타나는 거를 지금 경험을 하시고 계시죠. 제가 계속해서 뭐 몇십 년 만에 어느 자리라던가 엄청나게 뜨겁다던가 맨날 뭐 위에서 고공권에서 하락을 하면 다리가 부러진다던가 맨날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과열권이 아니라 파 한 단 100원 깎는 심정으로 사셔야 된다고요. 장에서 하는 거랑 똑같이 사셔야지 왜 웃돈을 사나. 웃돈을 사고 살려면 그 정도 가치가 있는지 판단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리스크 테이킹 하셔야 되고 상인이 속일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상인이 시금치 다 저기 했는데 주눅 들어가지고 버릴 건데 비싸게 파는지 안 파는지 그거 감안하고 들어가셔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걸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 진코솔라홀딩스 ADR 있죠. 지금 급락해서 2024년도 바닥 깨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중국 태양광 관련주 지금 거의 부도 직전이에요. 여기 지금 깨면은 2020년도 저점을 깨고 밑바닥에 10 위안이 뚫려요. 10달러가 뚫려요, 지금. 그래서 지금 중국 태양광주가 저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 태양광 밸류체인 다 좋죠. OCI 홀딩스가 이 지금 폴리실리콘 만드는 업체인데 원재료죠. 폴리실리콘 만드는 업체가 이렇게 뜬 게 2011년 이후에 처음이에요. 거의 OCI 부도 났다고 생각했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폴리실리콘은 중국 업체들이 너무 싸가지고 여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폴리실리콘 만드는 재료업체도 지금 살아나잖아요. 25년 만에. 그리고 지금 이쪽이 살아나니까 밸류체인이 다 살아납니다. 하나솔루션,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이런 쪽도 지금 다 살아나고 있죠. 셀 모듈 만드는 업체들이에요. 자, HD 현대에너지솔루션 한번 볼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번 연도에 급격하게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파 한 단을 우리가 500원 더 주고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판단해야 됩니다. 항상 그렇게 뜨거울 때 사는 게 아니라 지금이죠, 바로. 과열권에서 벗어나서 70 밑으로 65로 빠진 상태에서 밑에 10개월선 올라오고 있죠. 밑골이 조금씩 달리고 있잖아요. 이제 서서히 저점 매수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이럴 때 사는 게 과열권일 때 뜨거울 때 상인할 때 속임수 당할지 안 당할지 고민할 때보다 훨씬 더 낫다는 얘기죠. 지금은 저가 매수 타이밍이 점점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섹터로 유통 관련 종목들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신세계를 비롯해서 이 한화갤러리아와 롯데쇼핑까지 모두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이 한일령 영향과 특히 원화 약세로 중국인 외국인 관광객 증가 수혜감 붙고 있고요. 백화점 매출 계속해서 좀 좋은 전망 이어갈 거다라는 예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 홈플러스 매각 소식이 오히려 이마트와 신세계 쪽으로는 반사이 기대감으로 붙고 있고요. 또 키움증권에서는 신세계에 대한 목표 주가를 무려 34% 기존 대비 상향 조정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신세계가 거의 10%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늘 유통주가 올랐다 하면 사실 신세계가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고속버스 터미널 재개발 이슈를 좀 받아가면서 이러는 건지 왜 이렇게 좀 흐름이 많이 오르는 걸까요? 뭐 그것도 일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신세계는 전국에 1위, 3위가 신세계잖아요. 제 최고 매출액이 신세계 강남점이고 그다음에 신세계 부산 센텀시티잖아요. 여기서 그리고 명품관을 다 갖고 있고 에루샤를 5개 갖고 있습니다. 신세계가 강남이.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 자산의 상승이 있죠. 주식 자산의 상승에 부동산 자산의 상승. 이게 결국에 예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저기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다가 뭐 물론 허세로 장난식으로 올린 걸 수도 있는데 이재용 회장님 감사합니다 하고 많이 올라왔었어요. 이재용 회장님한테 용돈 받았다고. 뭔 얘기인가 했더니 삼성전자 주식 많이 올라가지고 명품백 사러 갔다고. 에르메스. 그게 장난식이 아니라 실제 지금 신세계, 현대, 롯데 이 유통 3사의 매출액이 좋게 나오고 있어요. 특히 명품관을 가진 상위 이 지금 지역에 있는 점포 위주로. 그렇기 때문에 신세계가 가장 강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지금 그 5.18 논란이 시끄럽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잠깐 떨어졌었는데 그거를 회복하고 그냥 신고가를 가버렸습니다, 일단. 자, 그리고 신세계는 지금 역사상 신고가거든요, 이거. 2005년과 2006년도에 2008년도가 최고가거든요. 2008년도에 지금 48만 원 선이 최고가였는데 지금 거길 뚫어버렸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 보시면 여기를 뚫으려다가 실패했죠, 여기서. 실패해놓고 지금 두 번째 도전에서 완전히 뚫어버렸습니다. 지금 위에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손실 보신 분들은 72만 9천 원에 딱 최고가에 사신 분들 빼고는 대부분이 다 수익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매물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손실 본 사람이 없으니까 팔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다 수익인데 커뮤니티에 가보면 다 칭찬이고 서로 다 위해주고. 왜냐하면 이 밑으로 가가지고 뭐 못 빠져나서 물린 사람이 많으면 커뮤니티가 거의 지옥이거든요. 지금은 지옥이 아니라 천당입니다, 커뮤니티가. 그래서 팔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쭉쭉쭉쭉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신세계 뭐 현대백화점 다 이런 거 마찬가지거든요. 그 다음은 현대백화점이에요. 여기 똑같죠? 현대백화점도 2012년 고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신세계가 저기서 조금 더 가잖아요. 현대백화점도 역사상 신고가를 확률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꼴찌는 롯데쇼핑이에요. 롯데쇼핑은 2012년도 고점이 40만 원 선인데 아직도 19만 2천 원이죠. 그러니까 1등 신세계, 2등 현대, 그리고 3등 롯데백화점이에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신세계를 탑픽으로 보셔야 돼요.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하시는 분도 탑픽을 신세계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신세계 명심하셔야 될 건 마지막으로 과열권에 접어들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과열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고 신규 매수는 조금 비중을 적게 가져가야 된다. 그거는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세계가 역사적 신고가 지금 지점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신규 매수는 좀 주의해야 한다라고 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 다음 꼬마버블 하나 뽑아주시죠. 네, 다음 꼬마버블은 자 공개하겠습니다. 자, 다음 꼬마버블이 예, 지주회사입니다. 자, 지주회사 중에서 오늘 LS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S 지금 마찬가지인데 LS 일렉트릭이나 이런 그 자회사들의 선전이 지금 두각을 나타냈었잖아요. 전력회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전력회사가 조금 쉬고 있어요. 아까 보면 산일전기도 그렇고 지금 그동안 강했던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든가 3사 업체들이 있죠.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지금 쉬었기 때문에 하나씩 보겠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2개월 쉬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두 가지 조건 충족했죠. 월봉에서 과열권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그렇죠? 70 이하로 내려와서 60대로 가면서 10개월 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 꼬리 모습 보이시죠? 이럴 때 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산일전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 똑같지 않습니까? 월봉에서 과열권 밖으로 벗어나오면서 5개월 선이나 10개월 선의 지지를 받고 있죠. 똑같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LS 지주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지주회사니까 이 그 자식들이 잘 되면 좋은 거잖아요. 여기 LS 일렉트릭이 조정을 받으니까 LS도 조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열권 밖으로 빠져나와서 70m로 내려오면서 5개월 선의 지지를 받고 있죠. 이것도 다 같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주회사를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 달에 이렇게 뜨거울 때 고점에 사는 게 아니라 5월 달에 또 무슨 얘기 했겠어요, 제가.
이 보시라고 과열권에 접어드는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 2007년, 2023, 24, 26이에요. 23년도 들어설 때까지 과열권에 접어드는 마지막이 2007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2025년도 최고점에 샀으면 언제 산 거예요? 20년 만에 가장 뜨거울 때 산 겁니다. 상인한테 속기 쉬울 때 상인이 썩은 파를 갖다가 1,000원 더 주고 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마음이 급해서 삽니다. 옆에 사람들 다 파 사고 있으니까. 집에 와보니까 다 썩었어요. 근데 이미 샀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과열권에서 빠져나온 상태에서 웃돈을 주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타이밍에 사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지주회사들이 있죠. 잘 나가던 지주회사들이 조정을 받았을 이 타이밍에 사보는 것이 좋은 상황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고 대표적인 지주회사들 오늘 LS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처음으로 이제 꼬마 버블로 포착이 된 것 같은데 오늘 지주사 관련해서 좀 만나봤고요. 가열권에서 좀 빠져나갔을 때 신규 매수 타이밍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 시장 진단해봤고요. 관련해서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젠슨항 엔비디아 CEO가 한국과 함께 밝은 미래를 만들겠다 일정을 소화하고 출국을 했죠. 오늘 이를 좀 되새기면서 삼전 닉스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을지 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진 타큐 뉴스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일단 역시나 그 7개월 만에 다시 방한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쏟아졌습니다. 화제성 이슈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화제가 참 어마어마했죠. 지금 선거 투표용지 때문에 뭐 한쪽에서 우리나라가 많이 쏠려 있지만 그 이슈를 갖다가 그 비등할 정도로 젠슨항의 행보가 발표가 또 많은 세간의 화제를 모았습니다. 실제로 화제를 모을 정도로 우리가 이제 주식과 투자 시장에도 엄청난 이제 그 기점이 될 이번 방안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이제 일단 하이닉스 최태원 회장을 만나서 그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네이버와 현대차 사하고 직접 이제 방한을 했죠. 그리고 두산그룹에서는 이제 일요일날에 했죠. 잠실구장에 가서 이제 시구도 하고 박정호 회장이 시타도 했습니다. 그 네이버의 이해진 회장은 지금 제가 거론된 분 중에서 제일 이제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공개적인 자리에 잘 안 나서는 분인데 워낙 엔비디아 젠슨항의 어떤 위상과 네이버와 같이 할 수 있는 분이 많이 있고 또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기꺼이 나와서 삼겹살까지 같이. 그러니까 이해진 회장 상당히 좀 이렇게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샤이하다 해야 되나 이제 대중에 나서는 게 좀 꺼려하는 분이거든요.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워낙 이 위상 때문에 같이 나와서 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제일 주목해야 될 점은 어디냐? 당연히 이제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메모리에 관한 어떤 협업입니다. 이걸 갖다 잘 보면서 그럼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는 총수를 안 만났죠. 작년에 이제 깐부 회동이라 했을 때는 이제 이재용 회장과 젠슨항 회장, 그때 이제 정의선 회장도 같이 끼워서 이제 총수 회동 했었지만 이번에는 많은 분들 만났지만 이재용 회장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 이재용 회장이 뭐
불가피하게 해외 출장이 있어서 못 만났다라는 것이 이제 삼성의 어떤 설명이고, 그래서 이제 출국하는 날 어저께 이제 젠순왕이 대신 전영현 부회장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공개로 이제 간담회를 했는데, 이런 것들 삼성전자는 이 하이닉스가 이제 엔비디아랑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면서 삼성전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마이크로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도 같이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작년에 깐부 회동의 주역인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의 그 단독 면담은 없었습니다. 예. 근데 그거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서 조금은 SK 하이닉스가 수혜를 받아가는 그런 느낌으로 좀 말씀해 주셨죠. 예. 근데 이유를 조금 더 들어볼까요, 예. 구체적으로? 예.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오늘의 SK하이닉스를, 그러니까 사실은 만년 2등이었던 SK하이닉스를 삼성전자 위협할 정도로, 그 영업이익이나 주가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HBM 사태가 터진 다음에, HBM 사태로 한다면은 2023년 4분기에 1, 2, 3분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모두 다 적자였어요. 그때 반도체 가격 폭락을 한 거예요. 지금은 또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당시에는 좀 회사의 존폐를 갖다가 거론할 정도로 SK하이닉스가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누적 영업 적자가 무려 8조 원이 넘었습니다. 엄청난 적자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 존폐 위기를 논할 정도였는데 4분기에 깜짝 흑자로 반전을 합니다. 그 배경이 무엇이냐?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가 HBM을 단독으로 공급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깜짝 먼저 이제 흑자로 돌아서고, 뒤이어서 24년 1분기부터 그 삼성전자나 마이크론도 이제 흑자로 돌아섭니다. 이 HBM을 돌아본다면, 그러면 당시 HBM 사태 이전에는 삼성전자가 부동의 1위였고 SK하이닉스가 쫓아가는 2등이었습니다. 근데 HBM 사태가 터지면서 주가 수익률만 보면은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아웃퍼폼하는데, 아웃퍼폼하는 정도가 10%, 20% 정도 연간 수익률이 그 정도가 아니고 50%, 2년 연속 50% 정도 SK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 아웃퍼폼하면서 이제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갑자기 왜 시장에서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를 더 좋아하게 됐냐? 삼성전자 미워서 그게 아니고 HBM 때문에 경쟁력이 생긴 것을 시장에서 SK하이닉스를 갖다가 삼성전자보다 더 가산점을 주면서 생긴 결과가 수익률 이제 창출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처음에 HBM4였죠. HBM4, 그다음에 HBM3였고 HBM3에서 8단, 12단, 10단에서 또 HBM3 이런 4번의 과정을 겪으면서 단 한 번도, 마이크론은 사실은 중간에 뛰어들어서 엔비디아의 그 마켓쉐어를 갖다 일부 차지하긴 했지만 삼성전자는 단 한 번도 HBM3부터 HBM3까지 단 한 번도 엔비디아에 납품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아까 말한 수익률의 어떤 그 벌어짐, 수익률의 왜곡이, 수익률의 격차가 시작됩니다. 그 왜 그러느냐? 삼성전자가 2019년도에 HBM 팀을 해체시켜버려요. 당시 김기남 부회장이, 야, HBM 팀 너네 맨날 연구를 열심히 한다면서 여기는 기업이잖아. 기업은 돈을 벌어와야지 연구만 하면 뭐하니? 라고 해체시켜버려요. 그러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챗GPT가 2022년 11월 31일 날 서비스를 처음 시작하면서, 서비스를 처음 시작하려면 적어도 21년, 20년도부터 인프라 깔아야 되는데, 인프라 까는 거를 갖다가 김기남 부회장이 미처 간판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삼성전자가 HBM 연구에 있어서는 하이닉스에 비해서 적어도 1년 이상 뒤처졌습니다. 그러니까 1년 이상 뒤처지면 쫓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HBM 사태가 커지면서 이게 뭐야? 전체적으로는 전 세계에 충격을 주면서 삼성전자가 부랴부랴 다시 이제 HBM 연구를 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뒤처진 것을 쫓아가기 힘들었다. 그래서 급기야 작년 4월, 5월에 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가 세계 1위를 차지한 이후 처음으로 정기 인사가 아닌 5월에 갑자기 경기현 대표를 경질을 합니다. 경질을 했지만 납품을 못했다니까요. 한 번 뒤처지면 쫓아가기 힘듭니다. 이것이 이제 HBM 사태의 복귀인데, 그 이번 사태는 왜 중요하냐? 이번 사태의 핵심이 무엇이냐?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랑 관련해서 중요한 칩을 이제는 협업을 하면서 설계 단계부터 협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HBM은 표준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2대력에서 두께는 얼마, 높이는 얼마 이런 것들 다 표준화돼 있어서 표준화를 맞춰서 삼성전자가 마이크론인가 엔비디아 납품을 하면 엔비디아가 TSMC 보낸 다음에 TSMC가 그걸 작동을 하는지 살펴보고 퀄리파이를 갖다 통과하면 납품 승인, 퀄리파이가 안 되면 납품이 불허되는 거군요. 삼성전자 납품이 안 됐어요. 표준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납품을 못했다니까요. 근데 이번에 SK하이닉스가 그 AI 퍼스널 얘기는 뭐냐, 쉽게 말하면 우리의 PC 노트북에다가 엔비디아 칩이 들어가고 그 칩에 해당하는 메모리를 SK하이닉스가 독점으로 공급한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피지컬 AI. 여기 피지컬 AI는 로봇이 있고 자율주행차가 있습니다. 여기도 엔비디아 칩이 들어가는데 엔비디아 칩에 필요한 메모리를 또 누가 공급하느냐? SK하이닉스가 독점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독점 공급하는데 처음에 HBM 사태보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마이크론 입장에서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 설계 단계부터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랑 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HBM은 표준화가 돼 있고 설계가 아니었어요. 표준화가 된 것을 이렇게 나왔으니까 누가 먼저 우리한테 공급해주는 이런 문제였거든요. 선착순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표준화가 아니고 엔비디아의 GPU의 맞춤형으로 메모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설계 단계보다. 그러면 SK하이닉스가 설계 단계보다 뛰어드니까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HBM보다 더 끼어들 여지가 사실 어렵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주 이제 화요일이었죠. 이번 주 월요일인데 그 서린 빌딩에서 젠슨왕과 최태원 회장이 만나서 기자회견을 한 것은 엄청난 분기점을 만든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SK하이닉스가 독점할 수밖에 없는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지 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 거죠. 예. 예. 자, 그렇다면은 그 삼성전자는 사실 독자적으로 파운드리 생태계 좀 갖고 있는데 이게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도 좀 진단을 해볼까요? 예. 그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젠슨왕이 사실 이제 SK하이닉스 소울 밴더라고 밀어붙이면 사실 위험한 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 하나의 그 메모리 반도체를 갖다 양산하려면 1000가지 이상의 공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1000가지 공정 중에서 단 하나의 부품 어느 회사에서 SK하이닉스 납품하는데 단 하나의 재료가 많이 없으면은 그 완성품을 만들 수 없거든요. 그러면 점에서는 소울 밴드, 단독 밴드라는 건 사실 위험합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젠슨왕은 시종일관 삼성전자가 HBM 납품하기 원했지만 납품을 못했거든요. 퀄리파이를 통과 못했으니까. 그러면 적어도 지금 말씀드린 그 퍼스널 AI라든지 피지컬 AI에서 엔비디아 맞춤형 그 GPU를 내놨을 때 SK하이닉스 단독 밴드로 간다는 것은 젠슨왕 입장에서 꺼립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게 기회를 줄 수 있고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어쨌건 1차원을 배제시킨 이유는 무엇이냐?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있지만 그게 파운드리도 있었다고 봅니다. 파운드리가 무엇이냐? 결국은 젠슨왕이 삼성전자한테 야 우리가 이런 엔비디아에 우리가 메모리 칩을 갖다가 추가로 만드니까 메모리 칩을 갖다가 삼성전자 너네도 같이 협업을 해서 이 GPU 칩에 대한 메모리를 만들어줘 하면은 양산을 누가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에 넘겨야 되는데 삼성전자 파운드에 넘기는 순간 사실은 엔비디아 영업 기밀이 대외적으로 노출될 위험이 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단 하나의 기후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기후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 똑같은 문제를 사실은 10년 전에 누가 문제를 삼았느냐?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삼성전자 당시 이재용 부회장한테 그때는 이제 애플과 삼성전자 관계가 무엇이냐면 애플의 아이폰에 들어가는 메모리를 삼성전자의 낸드 플래시를 갖다 썼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폰의 스펙을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에 넘겨줘야 되는데 넘겨줬던 스펙이 이상하게 스티브 잡스의 이제 의심으로는 이상하게 스펙이 삼성전자의 모바일 사업부에 넘어가는 것 같다라고 이재용 회장을 만나서 문제를 삼아요. 근데 이재용 회장은 우리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차이즈 월이라고 합니다. 부서마다 장벽을 딱 쳐서 우리 고객에게 받은 정보를 다른 부서에 넘기지 않습니다. 같은 회사라고 해명을 했죠. 해명을 했지만 스티브 잡스 안 받아들였어요. 왜? 아니 쌓여 있으니까. 그 실제로 제가 취재하기도 부서 간에 넘겨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받은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3개의 소송을 벌이죠. 직각형의 네모난 휴대폰을 갖다가 우리가 특허를 내는데 삼성전자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3개의 특허 전쟁이 벌어집니다. 근간은 사실은 이 차이니즈 월을 깼다는 의심 때문에 벌어졌습니다. 이 의심을 사실은 저도 알고 있고 전 세계 IT 전문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젠슨왕 입장에서는 맞춤형 설계 도면을 갖다가 삼성전자에 넘겨준다면, 파운드리에 넘겨준다면 이것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내에서만 돌 거라고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젠슨왕에는 충직한 우군이 있습니다. 파운드리에. 누구입니까? TSMC가 있죠. 만약 TSMC 입장에서는 젠슨왕이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설계도를 넘겨준다는 걸 아는 순간 TSMC 입장에서는 당연히 젠슨왕을 갖다가 다르게 대우할 것입니다. TSMC에 고객이 줄 섰는데 젠슨왕한테 젠슨, 지금 고객이 너 밀려가지고 당신이 원하는 거 지금 1년 정도, 6개월 정도 미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멘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젠슨왕 입장에서는 불안해서 사실 삼성전자 파운드리에다가 설계 도면을 갖다가 넘겨주는 것은 이모저모로 불안하다. 설계 도면에 대한 노하우를 외부로 셀 위험도 있고 또 하나 무엇입니까?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TSMC에 비교하면 경쟁력이 안 돼요. 수율도 나쁘고 제때 맞춰준다 보장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 근거가 무엇이냐? 작년 여름에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야심차게 일론 머스크의 엄청난 수주를 받아왔는데 지금 납품을 못했어요. 왜? 수율이 안 나와서. 그래서 올해 주총에 삼성전자 주총에서 그 질문이 나오니까 삼성전자 담당 임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가피하게 6개월 미룬다고 했고 직후에 일론 머스크가 X에다 트위터에다 그 얘기를 했어요. TSMC와 일감을 나누겠다고. 이걸 다 하는 젠슨왕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막힐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삼성전자를 이번에 배제시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재용 회장도 심도 있게 고민할 터인데 그다음에 어떤 또 대응이 나올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한때 37만 원까지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247만 원까지 간 주가가 현재 삼성전자 30만 원 선 초반 그리고 SK 하이닉스 200만 원 초반 이렇게 와 있습니다. 조정을 겪고 있는데 지금 매수 타이밍인지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나눠서 좀 투자 전략 들어볼게요. 네. 예. 그 지난주부터 생겼던 이제 조정은 사실 1차적으로는 이제 브로드컴의 가이던스가 시장에 충족하지 못해서 야,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맨날 우려하는 AI가 정점 아니냐 이런 것들 빌미를 제공한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세미 애널리시스가 이제 리포트를 냈는데 전문도 아니고 요약 리포트였는데 결국은 MV 링크 이렇게 베라 루빈에 들어가는 이제 렉에서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는 메모리를 적게 쓴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 날 마이크론이 13% 폭락하고 여파론 우리나라 이제 월요일 날 폭락을 했습니다. 그 여파 때문이지만 결국 우리가 여기까지 온 메모리가 여기까지 온 것의 가장 근본적인 무엇입니까? 그 렉의 문제. 거기에 뭐 반도체가 얼마나 쓰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AI 때문에 여기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AI를 갖다가 이제는 우리가 다 써요. 다 써서 데이터 센터를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정점이고 반도체 수요도 없어지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갖다 매도하는 게 맞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AI의 서비스와 AI의 그 효능이 지금 정점입니까? 우리가 더 이상은 AI를 바탕으로 쓸 영역이 없다고 여기십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그 놀라운 것 중 하나 뭐냐면 지금 한국에 있는 학부형들이 워낙 빠르게 교육률이 높다 보니까 챗GPT를 갖고 자신의 자녀들 교육시키는 데 쓰고 있어요. 어떻게 쓰고 있냐면 영어를 갖다가 이제 자녀한테 읽히는데 영어를 얘가 제대로 읽었는지 확인하려면 제일 좋은 건 무엇입니까? 문제를 거죠. 국어 문제처럼. 질문과 답이 있어야 되는데 보편화된 영어 교과서가 아니고 자신이 선택한 영어 교과서다 보니까 영어 교과서에 해당하는 문제집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챗GPT한테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텍스트를 챗GPT한테 보여주고 여기서 문제 5개만 내줘. 챗GPT가 알아서 잘 내줘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까지 지금 우리가 예상치 못한 AI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는데 확산되고 있는 것이 지금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데이터 센터 더 지을 필요 없고 엔비디아 주가도 이제 하락을 해야 되고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떨어지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지난주부터 그 오늘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폭락의 사유는 사실 잡음에 불과하다. 대세를 흐트러뜨릴 만한 일은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시면 지금의 주가 하락률은 무엇이냐? 수익률 창출의 기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지난주가 지지난주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레버리지 2배 ETF가 출시됐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2배 ETF가 출시됐는데 부작용이 무엇이냐? 그것이 사실은 올라갈 때는 좋지만 떨어질 때는 또 2배가 떨어지다 보니까 시장에 교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제는 더욱더 무엇을 해야 되냐? 반드시 현금 20%를 갖고 있다가 예상치 못한 폭락이 생길 때 내가 20%를 넣은 다음에 그 폭락이 희석되면 결국 주가가 다시 올라갔을 때 예전만큼 주가가 회복되면 다시 20%만큼 빼고 있는 그런 어떤 유비무환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2배 레버리지는 그런 효과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2배 레버리지는 선물만큼은 아니지만 선물은 보통 4배, 4.3배 정도의 어떤 레버리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현물보다는 높은 레버리지 갖고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노출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현금을 반드시 20%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만약 20% 이번에 넣으셨으면 아마 빠르면 다음 주쯤에 주가 회복이 되면 그때 다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20%만큼 빼세요. 이렇게만 하더라도 지금 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런 요소가 생깁니다. 지난달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갑자기 터보컨트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죠. 그 예상치 못한 이슈였죠. 그 적절한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금융기관이 적절한 대응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팔아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주가가 내려갔습니다. 그때 똑같이 20% 들어갔다가 또 주가 회복 때문에 20% 팔고 이러다 보면 사실은 SK하이닉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엄청나게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삼성전자 역시 결국 범용 디램의 가격이 떨어지면은 삼성전자 주가가 내려가야 되는 것이고 범용 디램의 가격이 언제 떨어지냐? 중국의 창신반도체 CXMT가 증설을 하고 있는데 증설한 물량이 실제로 반도체 가격을 떨어뜨리면 그때 삼성전자도 같이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창신반도체가 성공할 수 있을지는 저는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창신반도체가 그전에 기술력이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 기사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삼성전자 임원에게 돈을 줘가지고 기술을 빼냈어요. 그 임원이 실형을 받았죠. 그 임원이 누구한테 돈을 받았냐? 창신반도체 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기술 하나를 개발하는 건 너무 어렵다. 아무리 중국 당국이 뭐 천하의 중국과 세계 최고 인재를 모아서 집어넣은들 사실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창신반도체가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하이닉스만큼의 반도체 디램의 경쟁력을 갖기는 어렵다. 혹시나
만약 갖게 돼서 반도체 가격을 떨어뜨리면 그때 삼성전자를 매도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를 갖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갖다가 투자하시면은 충분하고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하이닉스 직원이 아니어도 하이닉스 직원만큼 누리는 수익을 우리는 투자자로서 재테크 관점에서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멘트가 좀 구미가 당기는데 어쨌든 삼전 넥스에 대한 투자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조호진 탁교뉴스 대표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오는 12일 나스닥 상장을 앞두면서 월가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스페이스X가 2022년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당시처럼 시장 자금을 흡수하는 수급 블랙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핵심은 주가가 아니라 자금 이동이다. 스페이스X가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되면 관련 ETF와 패시브 펀드는 의무적으로 스페이스X를 매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엔비디아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기존 종목 비중을 일부 줄여 자금을 마련하게 된다. 하나증권은 나스닥 100과 러셀1000, CRSP 지수 편입 효과를 합치면 약 25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유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8월과 11월 락업 해제 이후에는 유통 물량 증가와 지수 비중 확대가 맞물리며 수급 쏠림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당시 코스피 자금이 한 종목으로 몰렸던 것처럼 스페이스X가 하반기 미국 증시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네, 주요 증시 일정에 맞춰 특징 종목, 기업들 살펴보는 마켓 캘린더 시간입니다. 스페이스X가 드디어 이제 상장을 합니다. 12일자로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IPO를 앞두고 이 기업 최대 성장 전략으로 좀 꼽히기도 했던 우주 궤도형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좀 필요한 기술들 대부분이 이미 스타링크 위성에 좀 들어가 있다라면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번 IPO를 통해서 무려 750억 달러를 자금을 조달할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목표 금액이 이미 2배로 1,500달러가 모집이 됐습니다. 기업 가치가 상장 후에 1조 7,500억 달러 수준이 될 예정인데요. 지금까지 역사상 좀 살펴봤을 때 스페이스X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자금이 모였던 게 사우디 아람코였습니다. 약 256억 달러 수준인데 스페이스X는 거기에 대해 2.5배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동 주관사인 모건 스탠리는 2040년까지 스페이스X 매출 전망치를 3조 4천억 원대로 3조 4천억 달러로 제시를 했고요. 특히 미래에셋증권 이번 주 월요일자로 스페이스X 공모주 2차 청약을 진행했는데 1차 청약과 마찬가지로 2분 이내 전량 소진이 됐습니다. 특히 IPO를 앞두고 호재도 알려졌습니다. 구글의 스페이스X의 AI 데이터 센터를 대여해주기로 한 건데요. GPU 11만 개, 또 CPU까지 접속할 수 있는 이 서비스 계약을 클라우드 형태로 맺어서 매달 이제 구글에서 스페이스X 쪽으로 자금을 좀 돈을 내게 됩니다. 올해 10월부터 2029년까지 매월 9억 2천만 달러를 내게 되는데 전체 기간으로 합산했을 때 약 300억 달러의 규모입니다. 이로써 스페이스X가 AI로 좀 특화된 클라우드 사업자로까지 진화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장도 살펴보시죠. 이 개인 투자자가 공모주 청약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는 없기 때문에 ETF 쪽으로 좀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자산 운용업계가 올 초부터 우주항공 ETF를 잇따라 공개했는데 미국 우주테크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ETF가 기존에 1개였다면 현재는 4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총 5가지고요. 유형이 패시브와 액티브로 가장 크게 나뉘고 있습니다. 패시브는 지수 자체를 추종하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에 담긴, 이 지수에 담긴 종목들을 주가
주가의 오르내림에 따라 계산된 비율 그대로 담아가는 형식이고요.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의 상황과 이 시장의 전망에 따라서 좀 임의적으로 비율이 조정이 되고 또 특정 종목이 빠지거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우주항공 ETF 살펴보면 이 타이거와 코덱스, 솔 같은 경우에는 상장 시 최대 비중 스페이스X를 25%까지 좀 확대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또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단계부터 이 스페이스X를 담는다라는 이 편입 시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아무래도 상장 당일에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 상장 초기 주가 상승에 따라서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상장 후 1에서 2 영업일 내에 스페이스X를 편입시킬 예정입니다. 코덱스와 타이거 포함하면은 이제 로켓랩 같은 기본적인 종목들이 들어가 있지만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X 지분을 보유한 에코스타, 글로벌스타 같은 이 밸류체인 기업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항공 관련한 스페이스X 관련한 종목들의 현재 흐름 보겠습니다. 이 스피어는 스페이스X와 특수 합금 공급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인데요. 6.58% 크게 튀어오르면서 29,8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태웅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오릅니다. 3% 가까이 상승하면서 31,700원에 거래되고 있고 미래에셋증권 어제 15% 가까이 오른 만큼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 1.55% 파란불 켜고 있고요.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 방산업체로 나사 프로젝트 관련해서 유일하게 좀 들어가면서 기술력 인정받은 기업인데 오늘 약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센서뷰는 통신 관련해서 5G, 6G 납품, 좀 부품 관련 업체인데요. 4.72%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페이스X 관련해서 마켓 캘린더 전해드렸습니다. 외국인 매도 3조 원 정도 나오다 보니까 코스피가 장중에 7,800선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장중 저점이긴 합니다. 백화점, 조선, 기자재, 호텔, 리조트 쪽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내일도 실전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는 저희가 전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전 10시에 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